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버할 내용은 질적 연구 왜 할까? 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적 연구 3대 철학, 질적 연구의 종류, 그다음에 연구자,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의미 있는 주제 찾는 방법, 민감한 내용 인터뷰하는 방법, 분석 소프트웨어는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작년에 미국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미국 그 항공모함이죠. 여기 보이는 항공모함이 USS 조지 워싱턴이라는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을 수리를 하느라고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항구에 정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개월 사이에 그 항공모함에서 7명의 군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2명이 더 죽어서 총 9명의 군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자, 기존의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예를 들면은 설문조사로는 이 군인들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인은 죽었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 죽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흔히 있는 현상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특이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문지를 만들 때 여기 설문지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고 만들어야 할 분도 있겠지만 설문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그 설문지 문항을 만드는 그 사람의 사고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을 만들질 않죠.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truth,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설문지에는 이런 이렇게 특이한 사건에서는 설문지로는 그 이유를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죠. 보통 인터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인터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구, 가족, 그 옆방에 있던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 인터뷰를 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맞춰보겠죠. 자, 질적 연구는 바로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설문조사는 이해한다기보다는 수치를 알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혹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수치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가 하면 질적 연구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할 때 질적 연구를 합니다. 자, 궁금하죠?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에서 생활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배를 수리하고 있는데 아침, 밤, 낮 할 거 없이 정말 24시간 그 쇠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히팅과 에어컨이 되질 않아서 여름엔 쪄 죽고 겨울엔 얼어 죽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더러운 환경이었대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연구자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다면 그 설문지에는 이 배의 물리적인 환경, 위생적인 환경, 그다음에 뭐 수리하는 데서 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람이 잠시도 쉴 수가 없게 그렇게 계속해서 수리를 했다고 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견디질 못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요즘 넷플릭스에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 네, 그 다니는 신도들입니다. 자, 사이비 종교가요, 그 정명석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엊그제부터 갑자기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이 있고요. 넷플릭스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느냐 하면 이 교회에서 이 종교 집단에서 정명석과 정명석 주변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실이야. 우리나라 말에 이제 영어로는 truth 한 표현으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진실, 진리, 네,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한 단어, truth입니다. 자, truth를 이 사람들이 정했던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그런 적 없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적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트루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통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트루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피해자는 약자예요. 이 사람이 지각하는 현실과 이 권력을 가진 이 사이비 교주가 지각하는 현실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럼 둘 중에 무엇이 트루스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트루스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트루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까지 뭐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오긴 했고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그 사람들의 담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한 일이 뭐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트루스가 아니라 권력을 갖지 못한 이 약자의 트루스, 이 약자의 목소리를 넷플릭스라는 미디어라는 확성기를 이용해서 세상에 알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트루스는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트루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질적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질적 연구에서는 우리 모든 연구는 트루스를 찾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트루스를 양적 연구에서 보는 트루스와 질적 연구에서 보는 트루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의 철학은 중요하고 모든 질적 연구는 이 질적 연구의 철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논문을 실제로 쓰실 때에도 서론에 내가 왜 이 질적 연구를 하는지를 설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질적 연구는 내가 왜 양적 연구를 택하지 않고 굳이 질적 연구 방법을 택했는지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쓸 때에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질적 연구의 철학이 그때 필요합니다. 질적 연구는 단순히 활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삶에 대한 태도, 정치 철학입니다. 자, 요거 좀 어려운 말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자로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찾기 위한 거예요.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 truth, 과학적인 truth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과학적인 이론일 수도 있고요. 현실일 수도 있고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자, 이 truth를 찾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truth가 truth였어요. 연구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연구자가 트루스라고 생각하는 것을 트루스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출판물, 인쇄물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트루스도 있겠지만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의 트루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라고 안 하고 연구 참여자라고 해요. 같이 트루스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봅니다. 양적 연구에서 트루스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뭐 만류인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힘의 원리, 주로 과학자들은 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죠. 그 트루스가 어딘가에 파묻혀 있고 우리는 그 트루스를 막 그 흙을 파헤쳐서 그 트루스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양적 연구자의 마인드입니다. 트루스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나는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 트루스가 저기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트루스는 나와 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즘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푸틴의 트루스가 있을 것이고요. 젤렌스키의 트루스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트루스가 트루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푸틴과 푸틴 주변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트루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젤렌스키와 젤렌스키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방어하고 러시아에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트루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트루스 중에 어느 것을 트루스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트루스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트루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틴이랑 만나봤어요? 푸틴이랑 대화해봤어요? 푸틴이 믿는 트루스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젤렌스키가 진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네, 알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젤렌스키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양적 연구는 전통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truth를 그냥 truth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truth가 진짜 truth일까? 우리 한번 젤렌스키 얘기도 들어보자. 약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질적 연구입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어요. 한국인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는데 그 룸메이트가 저랑 살기 전에 그 전해에 미국인 룸메이트 2명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근데 제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미국인 룸메이트 2명이 자기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백인 여자 2명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는 더럽다고 그러면서 막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밤중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갔죠. 달려가고 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미국 경찰이 왔어요. 여자 경찰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 밖에 서 있었겠죠. 집 밖에 서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저희한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아, 내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 2명한테 폭행을 당했다. 걔네가 막 밀치고 막 욕하고 그랬다. 그랬더니 경찰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서 막 분노를 했어요. 그러고선 경찰이 알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알았다고 내가 들어가서 쟤네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겠다고 하고선 그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미국인 여자 룸메이트 2명이랑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경찰이 태도가 싹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왜 거짓말해? 그러는 거예요. 그 미국인 룸메이트 2명이 자기네는 폭행한 적 없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동양인 룸메이트가 싫다. 우리는 제가 싫은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머리카락도 흘리고 너무 더러워서 우린 제가 싫다. 하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 하고 딱 잡아뗀 거예요. 근데 경찰이 누구 말을 믿었냐? 걔네들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안 믿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 살면서. 그런데 미국에 와서 누군가가 내 말을 안 믿어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경찰이 백인 여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고 약자인 그다음에 영어도 잘 못하는 우리의 말을 믿어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 더 진짜처럼 들렸겠죠. 그 영어도 잘하고 백인인 그 여자애들의 말이 더 아마 진짜처럼 들렸을 거예요.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트루스는 상대적일 수 있고 그 여자애들이 거짓말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 여자애들이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 애들 입장에서는 또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루스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트루스를 누가 믿어주냐 나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냐 했을 때 여기에는 권력의 문제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미국에서 제 친구가 룸메이트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경찰을 불렀던 그 사건을 보면요. 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밑에는 사실 거의 항상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인종차별을 경험을 한 거죠. 자,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냥 룸메이트들과 싸운 문제처럼 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적 연구자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너 인종차별 당해본 적 있니? 혹은 뭐 동양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수치로는 내가 당한 그 억울함과 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세상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질적 연구자는 그런 사건을 연구할 때에 피해자한테 가서 그 약자, 목소리가 없는 약자한테 가서 네가 당한 경험이 무엇이니? 네가 거기서 경험했을 때 느낀 것이 무엇이니? 라고 약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에는 세 개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권력과 관련한 문제는 특히 이 비판 이론과 가장 가까운 철학입니다. 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연구가 이 비판 이론에 기반한 연구입니다. 즉 제가 하는 연구는 약자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서 나는 연구자이고 연구자는 펜을 이용해서 세상에 알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구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세상에 알려주는 것을 미션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질적 연구가 비판 이론에 기반하진 않아요. 요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권력 골치 아파. 그거보다 나는 해석주의 혹은 구성주의적인 연구를 하겠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요것도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믿어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혹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딱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점 비판 이론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해석주의, 비판 이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어요. 이제 비판 이론에서 더 나아가면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는 제가 진보적이긴 하지만 연구에 있어서 진보적이긴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아예 모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맞다. 다양성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틴도 맞고 젤렌스키도 맞다. 트럼프도 맞고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극좌파, 극우파, 테러리스트 다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연구는 대부분 비판 이론에 기반한 연구입니다. 자, 제가 이게 언제 나온 연구냐면 2021년에 나왔어요. 코로나 시대 초등 원격 수업이 부실한 원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그때 시작이 됐는데 원격 수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전에 코로나 전까지 미국에서 연구년을 하면서 제가 전 세계 원격 수업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제가 학습자로서 원격 수업을 수강을 한 7가지를 했는데 그러고선 한국에 와서 코로나가 터져서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들었던 원격 수업 중에 가장 퀄리티가 낮은 방식, 인강 방식이 우리나라 원격 수업의 모델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실한가? 그러니까 초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격 수업 왜 이렇게 부실한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때 한창 미디어에서 선생님들이 게을러서 선생님들이 못돼서 원격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막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한참 나올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대 대학원생 선생님들을 보면 전혀 게으르거나 못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왜 이렇게 부실한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선생님들 때문이 맞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11분인가를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교사가 약자였어요. 저는 교사를 약자로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고 불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어떤 미디어에도 교사의 목소리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미디어에는 온통 학부모의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나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도대체 왜 그런지 나는 그 깊이 있게 그 시스템적인 문제까지도 나는 알고 싶다. 해서 이 연구를 했고요. 이런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원격 수업이 왜 부실한가? 정말 교사들이 게을러서일까? 네, 이렇게 2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연구를 했고 11명의 초등교사를 2달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찌라시, 공문, 정책자료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논문,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서 나오는 한국초등교육 논문지에 실렸고요. 이렇게 요 그림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질적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코딩을 해서 거기에 나온 코드들, 키워드들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낸 이 도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로 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원격 수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교사 심리적 요인은 이렇게
그렇게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교수 학습 요인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요인도 있고요. 테크놀로지 요인도 있고 가정 요인도 있고 정책 요인도 있고 교사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교사 심리적 요인을 보면은 이게 학교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교사 심리적 요인이 교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해서 논문으로 제출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저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 현상학, 근거 이론 헷갈리실 텐데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선생님들이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눠지는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수능형이에요. 합의된 방식에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생님을 제가 못 봤습니다.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서로서로 합의를 해서 그 합의된 방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반대쪽에는 강한 체인지 메이커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시스템과 싸웁니다. 교장 선생님과 싸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것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 혁신을 주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극소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조용한 체인지 메이커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합의된 방식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분들은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고 있어서 조금씩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보면서 옆에 앉은 선생님한테 가르쳐줘요. 옆에 교과 선생님한테 아, 나 이런 거 해봤는데 이거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조용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전파를 하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지만 조용히 체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연구 결과였어요. 이런 것을 내가 이 연구에서 찾아내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내가 쓰죠. 그리고 그 연구 문제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합니다. 사전 사고가 달라졌는지, 뭐 수학 시험 성적이 달라졌는지, 뭐 설문 내가 요거에 대해서 설문하고 싶다면 딱 그것만 하지. 양적 연구에서는 새롭게 우연하게 서프라이즈로 발견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양적 연구는 내 연구 문제에만 딱 제한해서 그것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문제가 바뀌기도 하고 나는 처음에 이런 이 왜 사람들이 이 초등 원격 수업이 왜 부실한지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실함의 탓을 다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난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하면 연구 문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찾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가 거의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찾아진다는 것이 질적 연구의 강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했던 또 다른 연구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이비 치료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SNS 피드에 제 친구가 제가 아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요즘도 이런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지? 하고 어떤 사이비 치료사가 자기 홍보를 위해서 쓴 기사, 보도자료를 이렇게 링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사이비 치료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제 눌러봤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뭐 자폐의 원인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많이 허그를 해주면은 자폐가 완치된다. 뭐 그다음에 자폐는 뭐 아이패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다 치워버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쓰여 있었는데 전문가인 저나 다른 특수 선생님들은 뭐야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믿어? 하고 사실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람 유튜브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막 자기의 그 이론들을 이제 유튜브에 막 올려놨어요.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그 밑에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잖아요. 줄줄이 댓글이 달려있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군요. 자폐의 원인이 사랑 부족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밑에 줄줄이 댓글을 달아놓는데 이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사이비 치료사들이 사이비로 여겨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이비 치료사들을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사이비 치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한 아동학대인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애가 말을 못한다고 애를 붙잡아 놓고 때려요. 때리면은 애가 너무 아프니까 "아!" 하고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말이 트였다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는 우리 애가 드디어 7년 동안 태어나서 단 한마디도 못했는데 드디어 첫 단어를 말했군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부모도 있고, 또 어떤 언어 치료사는 애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혀가 꼬부라져서 그런 거라고 혀를 평평하게 펴줘야 된다면서 칫솔로 애 혀를 이제 막 긁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틈만 나면은 긁으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날 때까지. 그런 학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대까지 아니더라도 쓸데없고 불필요하고 전혀 효과 없는 것들을 시켜서 소중한 아이의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은 엄청나게 받고. 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왜 부모들은 자기의 소중한 자식을 사이비 치료사한테 데려갈까? 왜 자폐아동의 부모는 사이비 치료를 받게 할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부모들을 인터뷰하고 사이비 치료사가 아닌 그냥 일반 치료사들 인터뷰하고 의사 선생님도 인터뷰하고 선생님,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왜 사람들이 사이비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폐아동의 부모는 왜 사이비 치료를 받을까? 네, 이 연구 결과는 이렇게 이런 도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개인 내적인 요인이 있고 개인 외적인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 엄마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들이 사이비 치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이비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 치료, 뭐 놀이 치료,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그걸로 안 되니까 그럼 다른 거를 더 받아볼까 하면서 사이비 치료사들을 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저는 돈이 없어서 사이비 치료를 못 받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부모님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이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외적 요인, 네,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요. 가족 요인도 있고 마케팅 가짜 뉴스에 되게 많이 넘어가고요. 이 사이비 치료사들이 카페에 일반인으로 이렇게 다 쫙 깔려 있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리뷰 쓰듯이 그 댓글 알바처럼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는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우리 애가 완치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놀랍게도 제도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부모님들이 사이비 치료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놀라웠던 거는 의사 선생님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선생님, 서울대 그 어린이병원에 있는 선생님, 그냥 가장 유명한 선생님들이 그 대기가 너무 긴 거예요. 1년, 2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대기를 걸어놓고 그 사이에 갈 수 있는 치료사들한테 가는데 사이비 치료사들은 대기가 짧아요. 오래 다니지 못해요, 사람들이. 애가 낫질 않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병원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들이 얘를 7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절박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그런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설문조사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설문지조차도 일단 없었고요. 그 설문지를 내가 만든다고 해도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제도적 요인까지 저는 찾아내릴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제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이비로 가게 만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제가 부모님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한 4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아무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치료가 굉장히 큰 문제고 사이비 치료의 특징이 돈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돈이 안 들면 사이비 치료가 아니더라고요. 공짜면은 우리가 사이비 치료라고 안 해요. 근데 돈을 많이 내면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머리에 침을 맞는다. 머리에 침을 맞으면 IQ가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침이 2만 원이면은 사이비가 아니고 그 침이 한 번 맞을 때 100만 원이면은 사이비가 되고 사이비라는 정의 자체도 굉장히 그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자기네들은 너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돈을 쓰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제가 인터뷰한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물어봐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가 대부분 전문가들은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골치 아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의학 문제도 들어가요. 한의사들이 그 사이비 치료가 한방병원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또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골치 아픈 문제다 보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 호기심에 궁금해서 너무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연구를 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고마워하셨고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연구를 제가 했다는 거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고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큰 기쁨을 느꼈던 연구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질적 연구 두 가지 예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질적 연구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할 때 도구, 검사 도구가 있죠. 연구의 도구는 보통 검사지, 사전 사후 테스트, 뭐 설문지 이런 것들이 연구의 도구입니다. 근데 질적 연구에서의 도구는 연구자 자신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내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자, 이것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마트는 무슨 마트인지 혹시 아세요? 네, 왼쪽은 이마트입니다. 이 오른쪽은 무슨 마트인지 아세요? 네, 홈플러스입니다. 자,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고민이에요. 아, 왜 우리는 이마트만큼 장사가 안 될까? 그 원인을 알고 싶죠. 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요? 혹은 삼성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G샵이 있어요. LG는 너무 고민이에요. 항상 삼성한테 밀리는 거예요. LG샵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삼성샵은 장사가 잘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 샵은 장사가 잘 안 될까? 고민이에요. 자,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설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문지는 연구자의 제한된 사고 속에서 우리의 제한된 머릿속에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질문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아예 질문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왜 우리 샵은 장사가 안 될까? 왜 저기는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샵은 장사가 안 될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여러분은 한 가지 도구만 쓰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이 LG의 사장이고 여러분이 LG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주 마음이 절박해요.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샵에는 안 올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방법만 따라야 하니까 나는 설문조사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질적 연구는 그런 거예요. 질적 연구는 보통 어떤 문제나 사건,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연구를 합니다. 자, 왜 사람들이 홈플러스에서는 돈을 덜 쓸까? 그리고 이마트에서는 왜 돈을 더 많이 쓸까?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몰래 따라가서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특정 제품을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몇 분 동안 고민하는지 시간을 재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직접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무료로 뭐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뭐 받아가는 것을 뭐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더 찾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은 연구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구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뭐 엑셀에 넣든 뭐 전사를 하든 그 데이터가 그냥 저절로 거기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연구자가 그 모든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이 이래서 우리 샵에서는 돈을 덜 쓰는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예를 들면은 LG샵에는 폰을 안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폰이 있으면은 뭔가 좀 더 쿨하다고 느끼고 좀 더 세련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더니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어요. 그럼 그거를 의미 있는 결과로 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서 저절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엮어서 의미 있는 결론으로 내기 위해서는 그것은 100% 연구자의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통계는 그렇지 않아요. 통계는
숫자만 나오면은 그 숫자가 뭐 A 그룹이 B 그룹보다 성적이 더 향상되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그냥 좀 논의 좀 써주면 돼요. 그 숫자 자체가 연구의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적 연구는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도구가 연구자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의 도구예요. 그리고 연구의 도구로 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연구 도구는 여러분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끌어다가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질적 연구는 인터뷰가 주 데이터 수집 방법이지만 인터뷰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할 수 있으면은 하세요. 질적 연구가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면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초등 원격 수업 왜 부실한가에서 양적 연구자들은 부실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가 부실한 거고 뭐가 안 부실한 건데요? 그 부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적 연구에서는 그 부실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줘야 돼요. 질적 연구에서는 내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부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나만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 연구는 논문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논문은 궁극적으로 논설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의 방법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 원격 수업이 부실하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것 봐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그 자리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 원격 수업이 부실한 것이 지금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이것 봐 선생님들이 다 문제라고 써놨어. 그런데 정말 선생님들이 문제일까? 이렇게 제 서론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홈플러스의 사장이거나 LG 베스트샵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내 물건이 잘 안 팔려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더 잘 팔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내 물건을 사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방법들을 끌어다가 쓸 거예요. 질적 연구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혹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끌어다가 씁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문헌을 보시면은 브릭콜러라는 단어가 나와요. 브릭콜러는 뭐냐면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리하는 사람을 브릭콜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수리할 때 나는 망치만 쓸 거야 하고 망치만 갖고 하지 않잖아요. 하다가 이거 못을 빼야 되네? 그럼 망치를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 이거 하다가 뭐 이걸 잘라야 되네? 그럼 가위를 갖다 쓸 수도 있고 뭐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드라이버를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렇듯이 여러분도 질적 연구를 할 때는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인터뷰만 했는데 의료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네? 그럼 내가 의료보험 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어. 그것도 내 연구 자료로 쓰시는 거고 사람들이 한방병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네? 정말 한방병원들이 타이비 치료를 하고 있나? 그러면은 제가 걸어다니면서 한방병원 간판에 그 유리창에 보면은 자기네 무슨 치료한다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가다 보면은 진짜로 ADHD, 학습장애 치료, 자폐 치료 이런 거 써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한방병원 웹사이트도 가서 보고 모든 한방병원이 다 사이비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중에 몇 개가 그런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끌어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질적 연구에는 크레스웰은 그 질적 연구 방법론의 아버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내 논문 좀 멋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 좀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크레스웰을 인용하시면 돼요. 크레스웰은 질적 연구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사례 연구, 문화기술지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내러티브는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연구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나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 연구, 어떤 한 사람의 전기, 바이오그래피. 그것 우리 전기 많이 읽잖아요. 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 워터맨, 듀크 카하나모쿠의 전기 이렇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웹툰을 올리고 있는데 그 책이 그 사람의 전기 연구예요. 그 다음에 자문화 기술지 이거는 자기의 문화를 내러티브 탐구를 할 수도 있고요.
있어요. 생애사, 어떤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 전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생애사가 꼭 전기 책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쓴 편지라든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평생 동안 쓴 그 희곡만 가지고도 생애사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구술사, 오랄 히스토리,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텍스트가 아니라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도 내러티브 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가 궁금할 때 그때 연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나 뭐 우리 엄마, 뭐 내 자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의 의미가 있는 사람, 연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연구를 합니다. 자, 현상학이 있습니다. 현상학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 영어로는 lived experience라고 하는데 그냥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을 의미해요. 체험의 공통적 의미를 찾는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원격 교육 연구한 것이 현상학 연구였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궁금해서 저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 현상 자체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것이 궁금할 때 합니다. 현상학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describe, 묘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묘사해서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어머니는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사람은 이런 경험하고 저런 사람 저런 경험하고. 그래서 뭐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어린이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이거를 내가 하나의 완벽한 이론으로 모든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모든 어린이는 이런 단계로 경험을 하더라 하면 그건 현상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거 이론 연구가 되고요. 현상학은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할 때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현상학은 묘사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 연구에서 이렇게 키워드들이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이론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 봐 선생님들이 이런 경험을 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선생님도 있고 학부모 평가가 너무 골치 아픈 선생님도 있고 맘카페 여론 너무 피곤한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정부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정부가 교사들을 불신하고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기력도 느끼더라.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이렇게 가정에서 잘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학부모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낮다든지 뭐 가정에서 협조를 잘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도 있더라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지형을 그냥 설명해주는 그러한 연구가 현상학 연구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부모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코로나 시기 원격 교육을 한 교사는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상학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Merchants of Cool이라는 이게 PBS 그 다큐예요. 이게 뭐냐면은 쿨의 상인. 이게 제가 제 웹툰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스프라이트 아시죠? 스프라이트에서 자기네 스프라이트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1990년대 얘기예요. 스프라이트가 장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스프라이트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우리 스프라이트가 맛이 없나? 그래서 그 블라인드 테스트, 시험 테스트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사람들이 다 스프라이트가 더 맛있다고 다 골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프라이트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 테스트를 해서 수치를 알아내서 숫자로 하는 연구로는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 스프라이트가 팔리지 않을까? 도저히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질적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그냥 대화를 나누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포커스 그룹을 한 거죠.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스프라이트를 왜 안 마시냐? 쿨하지 않아서 안 마신다는 거예요. 스프라이트는 쿨하지 않아 라고 청소년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이제 쿨한 걸 좋아하잖아요. 쿨한 건 뭐냐? 마운틴듀, 뭐 닥터페퍼, 그 뭐 새로 나온 그런 다른 음료들. 요즘 쿨한 거는 그 카페인 엄청 많이 들은 무슨 몬스터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음료들 있죠. 요즘 또 그런 게 쿨해요. 자, 우리도 커피 마실 때 좀 더 쿨하게 느껴지는 커피숍이 있고 좀 쿨하지 않은 아저씨 커피숍 같이 느껴지는 커피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설문조사로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쿨한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또 설명하기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저거는 아저씨 커피숍이고 저거는 좀 세련된 커피숍이냐, 좀 MZ스러운 커피숍이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설문조사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치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스프라이트가 쿨하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쿨하지 않아서 안 마시는구나.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도대체 쿨한 게 뭔데? 근데 쿨한 거를 설문조사로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쿨 헌터스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쿨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연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스트리트에 나가서 길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너 그 옷은 왜 입었어? 쿨해서요. 그 옷이 왜 쿨한데?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쿨한 게 뭔지를 이 사람들은 비주얼한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해요. 근데 또 쿨의 문제점 뭐냐면은 이것이 쿨하다라고 사람들이 결정 내리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쿨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쿨해 하는 순간 걔는 유행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새로 쫓아가야 되는 그런 무지개 같은 것이 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원래의 문제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쿨하지 않아서 스프라이트를 안 마신다. 그럼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더 팔려면 스프라이트가 쿨해 보여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이 일단 다른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는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스프라이트를 쿨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프라이트가 쿨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쿨 마케팅은 스프라이트를 파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스프라이트 한번 무료로 먹어보세요 하고 주는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콘서트를 한다. 누가 뭐 힙합 콘서트를 한다. 그럼 그 뒤에다가 스프라이트 광고를 넣는 거예요. 스프라이트에서 후원을 해줘서 초록색으로 다 무대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그 콘서트에서 무료로 스프라이트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스프라이트를 볼 때 쿨한 문화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쿨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게 뭐랑 비슷하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쿨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가 전형적으로 그 스프라이트가 사용했던 쿨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카드 생각하면 우리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죠. 카드 디자인 때문이 아니에요. 현대카드는 뭐 예술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무슨 콘서트 한다고 거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되게 쿨한 무슨 그런 뭐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쿨한 그 MZ 세대들이 모이는 그런 동네에 쿨한 라이브러리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쿨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딱 특정 지어서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을 현상학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근거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근거 이론과 현상학을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거 이론은 다른 질적 연구 방법에서 나오지 않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근거 이론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나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면은 근거 이론 연구를 하세요. 모든 연구 방법 중에 가장 양적 연구와 비슷한 철학을 가진 것이 근거 이론이에요. 근거 이론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내가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찾아내겠어. 그 이론을 내가 찾아내겠어 하는 것이 근거 이론입니다. 자, 근거 이론의 뚜렷한 특징은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뭐 내러티브나 현상학이나 사례 연구나 이런 데서는 이론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러티브 연구가 참여자가 이야기한 개인적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면 현상학적 연구는 많은 개인들의 공통된 경험을 강조하는데 근거 이론은 그 현상학을 그냥 describe 묘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의 생성 혹은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상학과 근거 이론의 차이는 현상학은 인간의 총체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에요. 이해가 목적인 반면 근거 이론은 특정 경험과 관련해 이론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글레이저 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의 연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근거 이론을 처음으로 이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글레이저 앤 스트라우스는 둘 다 대학의 교수였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책이에요. Awareness of Dying이라는 책을 냈는데 근거 이론은 많은 질적 연구들이요.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으로 많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데 가면요. 에세이 칸에 가면은 국내 에세이, 뭐 해외 에세이 그 분야가 있거든. 그 섹션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질적 연구 책들이 되게 많아요. 질적 연구를 출판한 책들. 물론 책에는 질적 연구의 결과입니다라고 쓰여 있지 않지만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찾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는가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기 전에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 그 부모들이 얘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얘가 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선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부모들이 그 아이와 하는 상호작용, 그 부모들이 경험하는 그 심리와 그다음에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누워 있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가족들,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나 그 환자 본인의 심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처음에. 좀 다른 것 같으네?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해서 연구를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연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거이론이라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 가족들, 의사들, 간호사들을 1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가 죽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환자가 어떠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는지를 연구를 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론으로 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이 근거 이론 연구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신입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가? 신입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교직 생활에 적응하는가?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왜 사이비 치료를 택하는가?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학교로 돌아오는가? 탈북민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진리를 찾아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이제 다른 케이스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양적 연구는 항상 예측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서 예측하는 게 목표인 반면 질적 연구는 이해가 목표예요. 패턴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목표인데 질적 연구에서 유일하게 근거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적용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근거 이론 연구입니다. 자, 근거 이론 연구와 현상학의 차이점, 또 다른 차이점은 현상학은 N수가 10에서 15명 정도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이론은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근거 이론 연구 결과물 이거거든요. 부모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사이비 치료사한테 가느냐? 처음에 절박해요. 절박한데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 특히 사이비 치료사들이 희망 고문을 합니다. 괜찮아. 돈 조금만 더 내고 내 수업 조금만 더 듣고 언어 치료 지금 3번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5번 받으면 완치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치료사들이 그 사이비 교주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 자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나만 믿어.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못 고친 애가 없어. 이런 식으로 거짓을 교묘하게 섞으면서 계속해서 돈을 뜯어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팔아요 또. 그래서 치료사가 신격화가 됩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도 줄이 길고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주냐? 사이비 치료사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사가 신격화되는데 그 치료사가 계속해서 괜찮아. 니네 애는 완치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부모가 장애 수용을 못하게 막습니다. 부모가 장애 수용을 해야지 사이비 치료도 부모가 장애 수용을 해야지 부모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치료 중심에서 삶 중심, 얘의 미래의 행복한 성인으로서의 삶 중심으로 교육이 바뀌는데 장애 수용이 어려워지면은 얘 지금 숟가락 못 잡지? 숟가락 잡게 우리가 치료해야 돼. 얘 지금 말 못하지? 얘가 말할 수 있게 치료해야 돼. 걔의 약점만 계속 공격을 해요. 치료사들이. 그러니까 장애 수용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걔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 이론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세요. 10명 부모 인터뷰를 했어요. 그 10명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내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다 하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겨우 10명. 10명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돼야지 충분히 많은 숫자냐? 그거는 연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저는 한 40명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20명 정도쯤 되니까 반복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전화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다른 사람이 했던 똑같은 얘기들이 자꾸자꾸 반복되어서 나올 때 우리는 데이터가 충분해졌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N수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N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데이터가 나오려면 정말 N수를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명 넘게 했어요. 1년 동안 100명 넘게 인터뷰했고 저도 20번째부터는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 39명까지 40명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은 반드시 충분히 넘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도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뭐 10명 가지고 10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이론을 만들면 그 이론은 설득력이 없어요. 10명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사들이 경험하는 것을 연구하고 싶다. 교사들이 경험하는 것을 연구하고 싶다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10명만 인터뷰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연구 결과를 믿으시겠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내가 40명을 인터뷰했다. 80명을 인터뷰했다. 하면은 그 연구 결과는 훨씬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근거 이론 연구는 반드시 데이터가 충분해야 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케이스 스터디, 영어로 케이스 스터디인데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례가 의미가 있는 사례여야 돼요. 좀 특이한 사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 우리가 사례 연구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의학에서 많이 하거든요. 의학에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를 걸리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뭐 목이 아프고 뭐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증상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례 연구를 하죠. 의학에서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을 사례 연구를 합니다.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았더니 예를 들면은 뭐 생리 주기가 달라졌다. 그전에 없었던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을 봤냐면은 1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했대요. 사례에 10개의 케이스를 뭐 못할 건 없지만 좀 많은 감이 있고요. 그 연구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10개 정도라면 현상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10개씩 하면은 항상 결론이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줘요. 굉장히 현상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씁니다. 그런데 연구 제목은 사례 연구예요.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고 사례는 그 사례 하나하나 그 사례가 보통 탈북민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이 사람들은 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게 요런 다른 과정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사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 연구는 좀 특이한 것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사례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것은 더 이상 사례 연구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공통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어떤 패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례 연구가 아니라 현상학이나 데이터를 좀 더 수집을 해서 근거 이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사례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뚜렷한 경계가 있어야 돼요. 사례라는 사례 어디까지를 우리가 사례로 볼 것이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로 어떤 특이한 증상을 경험한 그 특이한 증상이 사례의 경계가 되겠죠. 그 사람을 고친 그 의사나 그 사람의 가족이나 이거는 사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경계를 자기가 정해야 돼요.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가진 사례를 연구해야 되고요. 개인, 소집단, 조직, 지역사회, 관계, 의사결정 과정, 특정 프로젝트, 사건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어떤 사례 연구를 제가 봤냐면 그 학교와 지역사회 아주 이게 시골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아주 멀리 있는 시골인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협력한 상생한 그런 사례 그런 거는 사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했어요. 대부분 학교들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잘 못하는데 우리 동네 이 학교도 잘 못했어요. 그 학교를 굳이 사례 연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부분이 다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특이한 것 아주 성공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실패했거나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것을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장애인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네, 이렇게 한 명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례 연구는 한 3명씩 하기도 합니다. 2명이나 3명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5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핸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연구 문제에 따라서 N수는 조금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학부기는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가? 장애를 가진 교사의 학급 경험은 어떠한가? 자, 그다음에 문화기술지가 있습니다.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분석 단위는 20명보다 많다. 특정 문화 공유 집단, culture sharing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 행동, 신념, 언어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입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요 오른쪽에 이런 연구 있죠. 연구자가 마가렛 미드 같은 연구자가 어떤 오지에 있는 어떤 부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문화를 연구하는 것. 이것이 인류학 연구에서 비롯된 건데 최초 문화기술지 연구입니다. 인류학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요것과 비교했을 때 이 왼쪽은 우리 보통 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하죠. 이 연구자들은 거울 뒤에 숨어 있고 관찰을 합니다. 연구자와 피연구자 사이에는 절대로 대화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피연구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합니다. 자, 그 예시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My Freshman Year라는 이것도 책인데요. 이게 어떤 연구냐면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미국 대학이 좀 힘들잖아요. 빡세거든요. 과제도 많고 시험도 어렵고 학생들이 맨날 징징대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과제가 많아요. 과제 좀 줄여주세요. 맨날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그렇게 과제가 많을까? 정말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이 그렇게 공부할 양이 많고 힘들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자기의 안식년, 연구년 기간 동안 그 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1학년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에 살면서 그 1학년 학생들의 문화를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정말 힘들더라. 정말 과제가 많고 힘들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연구를 하면서 그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 방마다 방문 앞에 이제 막 뭐를 막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뭐를 붙이는 걸까? 이 붙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보통 학생들이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들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내가 사실은 교수인데 지금 학생인 척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나 니네 연구하려고 들어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기숙사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잖아요. 룸메이트와도 친구가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연구의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가끔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전략은 뭐냐면은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자기 룸메이트, 기숙사에서 친해진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내가 교수고 나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너네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책을 냈어요. 네, 재밌어요, 책. 그래서 문화기술지 연구의 연구 문제의 예시들은 뭐 예고 학생들의 대학 입시 준비 경험은 어떠한가. 그래서 내가 그냥 인터뷰하는 거랑 내가 같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같이 내가 이 예고 학생들이 레슨 받는 거 내가 같이 옆에서 있고 같이 공부하고 그거는 굉장히 다르겠죠. 이해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소비자들은 불황기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불황기를 내가 경험을 해야겠죠. 같이. 빈곤은 어린이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린이들은 어떤 삶을 경험하는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생명과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 경험은 어떠한가.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내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인터뷰만으로도 할 수 있는 연구들이지만 내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문화를 연구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문화기술지라는 게 있긴 있는데 결코 쉽지는 않고 글 쓰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자문화기술지는. 보통 다른 문화를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문화를 연구하면은 너무 그게 당연하게 보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잘 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낯선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원격교육 수업에서 원격교육 연구에서 동료 눈치와 압박. 내가 열심히 하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하면 옆반 선생님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문화에 있지 않은 어느 정도 낯선 눈을 가진 저는 열심히 하면 욕을 먹는 게 너무나도 이상한 문화인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저는 그거를 캐치를 해서 더 깊이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 근저에는 어떤 심리가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떤 압박을 주길래 그런 문화가 생겼는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낯설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내 문화를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낯설게 보이지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 자, 그런데 남의 문화, 근데 너무 낯설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면은 또 연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낯선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문화를 연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점이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그 자료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 질적 연구는 이해가 목적이고 양적 연구는 일반화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를 하고 나면은 질적 연구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잘 모르세요. 여러분의 논문 커미티에 질적 연구자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양적 연구자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 그거 네 주관적인 생각이잖아. 일반화할 수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질적 연구의 목적은 이해이지 일반화가 아닙니다. 라고 댄진 앤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달아주시면 돼요. 댄진 앤 링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크레스웰을 레퍼런스로 달아주셔도 되고, 여러분 논문 쓰실 때 유명한 주요 문헌들을 달아줘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이름만으로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 특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질적 연구는 추후에 양적 연구, 기초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게 아까 요건데요. 양적 연구에서는 내가 학생들한테 검사지를 줘요. 그럴 때 걔한테 검사지를 주고 옆에서 막 서성인다든지 걔한테 말을 건다든지 걔가 모른다 그러면 가르쳐 준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피연구자한테 절대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철저해요. 그거를 오염변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건 말도 안 돼. 연구자는 항상 피연구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인정하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교생 선생님이 와서 여러분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르죠. 분명히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가르칠 때와 교생 선생님이 가르칠 때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달라요. 왜 다르냐고요. 선생님이 그 존재만으로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자가 그 존재만으로, 그 사람이 피연구자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연구자의 존재만으로 그 피연구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양적 연구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운이 나쁘면은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죠.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와서 검사하니까 점수가, 애가 집중을 못해서 점수가 갑자기 낮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로 애가 긴장해서 평소보다 막 더 열심히 해서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자.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들어가서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살고 같이 대화하고 친해져요.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그 논문을 쓰실 때 그런 얘기들을 다 쓰셔야 돼요. 참여자와 이런 그런 뭐 이렇게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친해졌고 이런 식으로 라포를 맺었고, 그다음에 나의 백그라운드는 이렇고, 연구자가 자기 소개도 합니다. 논문에서 나의 백그라운드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여자와 이런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 문제가 그래서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였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를 더 드러냅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연구합니다. 아까 요 그림 보시다시피 이런 실험실에서, 왜냐하면은 뭐 바람 불고 소리 나고 옆에서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럼 얘가 영향을 받으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야, 오염된 연구 결과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적 연구고요. 질적 연구에서는 그냥 자연적인 환경에서 바람도 불고 사람도 있고 시끄럽고 뭐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실험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기서 찾아낸 결과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냐. 차라리 자연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하자 하는 것이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이렇게 실험실 안에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 창문 밖에서 몰래 관찰하지 않습니다. 자, 인터뷰 기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뷰를 하실 때 정면으로 공략하세요. 마인드 리더가 되지 마십시오.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왜 원격 수업을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 연구를 할 때 그냥 물어보세요. 선생님 원격 수업이 왜 힘들었어요? 라고 핵심 질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대학원생들이 질적 연구 데이터를 수집해 온 것을 보면은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것만 쏙 빼놓고 왜냐면 보통은 그 핵심적인 질문이 좀 불편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당신 왜 원격 수업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은 부모님들한테 사이비 치료 왜 받으셨어요? 이거 되게 불편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피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관계가 어땠나요? 뭐 그동안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빙빙빙 주변을 도는 질문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상담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인드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연구자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핵심적인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그 질문부터 하면은 이 대답하는 사람이 긴장하기도 했고 처음부터 막 그렇게 헤비한 질문을 하면은 좋은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사이비치료 연구에서는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나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어떤 치료들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처음부터 사이비치료 왜 받으셨어요? 하면은 그 대답하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그동안 무슨 사이비치료 받았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물어보면은 훨씬 더 대답하는 사람도 기억이 잘 납니다.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 데이터 수집 방법이 인터뷰잖아요. 인터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고르셔야 돼요. 텍스트 자료가 풍부해야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자료가 풍부해야 되는데 청소년들 저희 아들도 보면은 뭐 물어보면은 아니 몰라 이렇게만 대답을 해요. 풍부한 말을 해주질 않아요. 유아들도 마찬가지고요. 풍부한 말을 얻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풍부한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실 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면은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항상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틀렸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라고 다시 정정을 해줍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그 참여자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너 테스트 결과 이렇게 나왔어. 이것 봐. 네가 처음엔 점수가 이랬는데 나중에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어. 혹은 떨어졌어.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내가 쓴 논문을 그 사람한테 다시 가져가서 이거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줄래?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깁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연구를 한다고 처음에 시작할 땐 말을 하지만 내 나온 논문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내가 논문을 쓰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논문을 그 사람한테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연구자 윤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논문을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쓴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뷰하실 때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셔야 합니다.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려면 왜요라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구체화해달라고 하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의미 묻기. 당신한테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였나요? 이렇게 묻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40명을 인터뷰하는데 40명한테 모두 다 똑같은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양적 연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설문지를 해야 돼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한방 치료를 받았으면은 그 한방 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의사가 뭐라고 말했고 예를 들면 한방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해요. 귀에다가 무슨 이어폰 같은 거를 씌워주고 거기서 뭐 지지직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소리를 일주일에 와서 뭐 2시간씩 들으면은 장애가 나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내 참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궁금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다음 사람은 한방병원 가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면, 제대로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면. 그런데 내 연구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미리 계획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강 물줄기를 놓은 이유는 자, 이렇게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사이비 치료를 왜 받으십니까? 라는 것이 내 인터뷰의 큰 물줄기인데 사람마다 거기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물줄기들이 작은 물줄기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 수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들어보면은 되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터뷰를 처음에 준비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질문을 준비하는데 제가 준비할 때 한의학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내 질문 목록에 한의학에 대한 질문 없어요. 혹은 지원 이게 치료가 아니라 치료는 아이들의 약점만 찾아내서 그거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완전히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걔의 강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청각장애,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 애한테 계속해서 듣기 훈련을 시키면 뭐 하겠어요. 근데 자폐애들한테는 걔는 이걸 못하는데 계속해서 걔가 못하는 거에만 포커스해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청각장애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 그게 너의 약점이야? 그러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너는 눈으로 잘 볼 수 있고 수화를 잘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걔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원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저는 연구 시작할 때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제 사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료의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치료를 받지 않는 부모님들의 특징은 이런 지원에 얘의 강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걔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걔가 세상을 더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연구 시작할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주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이비 치료를 왜 받는지만큼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부모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마트와 홈플러스, 삼성과 LG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왜 LG에서 돈을 안 쓰냐 했을 때 인터뷰를 하다가 사람들이 LG는 좀 동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가는 좀 구시대적인 그런 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라고 누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더 깊이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LG 샵에서는 핸드폰을 안 팔아요. 핸드폰 안 파니까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더 깊이 들이파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절박한 연구자입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합니다. 자, 만족도 조사. 어떤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의 이용자들이 우리 요양원 서비스에 만족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해요. 양적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충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내 서비스가 무엇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내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설문조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서비스의 문제점이 뭔지는 사람들이 말 잘 안 하잖아요. 대놓고 말 잘 하지 않잖아요.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 문제점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미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적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실 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다 다른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더 깊이 들이파야 된다는 거예요. 양적 연구에서는 패턴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강 물줄기의 패턴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가더라 하는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아요. 이 나일강을 이제 위성으로 본 건데요. 큰 물줄기가 있어요. 근데 작은 스토리들 이게 다 개개인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개개인의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지형을 보고 전체적인 이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시적이지만 동시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르죠. 패턴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그림, 사람들의 하나하나 스토리, 이 묘사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랑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트 테이킹. 이제 인터뷰할 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막 쓰고 있잖아요. 도대체 뭘 쓰는 건가요?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인터뷰할 때 저는 거기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고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좀 폼이 날 텐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인터뷰할 때 녹음하잖아요. 요즘 테크놀로지가 좋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받아 적고 있으면은 일단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다시 보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인터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할 때는 인터뷰하는 그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하세요.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게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깊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노트에 뭘 적냐? 그 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그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아까 교사들의 어떤 그 동료의 압박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써놓는 거예요. 동료의 압박에 대해서 나중에 더 질문해야지 잊어먹지 않으려고 써놓는 거예요. 노트를 적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뷰할 때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써놓으시면 돼요. 흥미로운 거 위주로 작성을 하세요. 난 요게 흥미로워. 여러분 그 순간에는 다 기억할 것 같지만 인터뷰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인터뷰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다 뒤죽박죽돼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터뷰 하실 때 요거 정말 흥미로운데 내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요거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모든 인터뷰 내가 몇 월 며칠 누구 인터뷰했는지 다 노트 하나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하실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통찰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그 마음의 속 깊은 마음속 깊이에는 혹시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일단 써놓으세요. 그리고 써놓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거에 추가해서 더 자료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추가적인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녹음하실 때 클로바 노트 추천하고요. 선생님들 클로바 노트 다 아마 익숙하실 테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로바 노트에 이렇게 전사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워드 파일로 옮겨서 뭐였을까?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없네요. 워드 파일로 옮겨서 그거를 이제 주제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와서 텍스트를 쭉 보면서 거기다 레이블을 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유튜브에 그 챗GPT를 이용해서 초기 코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제가 챗GPT랑 인공지능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인공지능 이용해서 질적 연구가 정말 노가다인데 그 코딩하는 그 작업이 정말 노가다인데 이 챗GPT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요약해주고 중요한 거 찾아주고 비교해주고 이런 거를 특히 잘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서 코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제 유튜브에 가셔서 권정민 교수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자,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에 일단 익숙해집니다. 뭐냐면 일단 전사한 걸 다 읽어보고요.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코드를 만듭니다. 레이블을 다는 거. 요즘 레이블링 한다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딱지 달듯이 뭐 키워드들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들이 적은 연구는 뭐 한 100개. 저 사이비 연구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한 500개 나왔어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코드들이 계속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생겨난 코드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놓친 거 없는지 또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코드를 모아서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범주를 만듭니다. 아까 제가 사이비 연구에서 네, 요게 지금 요거 하나하나가 요게 다 코드였어요. 그리고 그 코드들을 모아서 이렇게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코드들이고 요게 중간 범주, 그다음에 요게 상위 범주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레벨로 나왔어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중간 2개 레벨로 나올 수도 있고 3개 레벨로 나올 수도 있고 4개 레벨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많은 초보 연구자들 특히 우리 석사 학생들이 질적 연구를 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러면 거의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좋은 점, 힘든 점, 요구사항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요. 그럼 레벨이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드가 나오고 이 코드는 예를 들면 원격 수업에 대해서 좋은 점, 그 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해서 힘든 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점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깊이가 너무 얕은 연구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은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힘든 점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들이나 뭐 선생님을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전 이런 게 힘들어요. 했으면은 그런 게 힘들구나 에서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게 왜 힘든지를 파헤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스템적인 문제가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파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코드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범주화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 주는 거죠. 자, 민감한 내용 인터뷰. IRB. 우리 석사 학생들은 IRB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나 교육은 받으세요. 박사 학생들은 IRB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감한 내용, 차이비 연구 같은 게 되게 민감한 내용이었어요. 그랬을 때 개인정보 보호장치 3가지 이상, 이건 IRB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패스워드 걸고 개인정보와 인터뷰 데이터를 별도로 보관하고 인터뷰 데이터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익명화시켜서 번호로 써놓든지 뭐 알파벳으로 써놓든지 코드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인터뷰 전사 보내서 실명 모두 지우시고 인터뷰 내용 합치거나 조금 바꿔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비 연구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문제고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이 사람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돈과 이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막 소송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그 내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뷰 내용을 조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거를 좀 섞어서 보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구 논문 쓰실 때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섞어서 그렇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참여자한테 설명하고 동의서 사인 받고 인터뷰 시작과 끝에 다시 한번 안심시켜주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하지 말고 그냥 공감해주기, 이해하기. 그다음에 그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맞춰주기. 그다음에 참여자 보호를 최우선순위로 놓기. 그리고 진짜로 비밀 지키기. 저는 제 연구하면서 진짜로 참여자 보호를 정말 최우선순위로 놓았고요. 이분들하고 아직도 이게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이비 치료라는 거는 사실 내가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좀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숨기고 싶고 후회되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깊이 있는 얘기들을 들으려면은 내가 정말로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어야지만 정말로 깊이 있는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저도 진심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과 아직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주제 찾는 방법, 이거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건데 모든 논문은 문제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문제점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문제점을 먼저 찾으세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이 연구할 거야 하는 것 그 낭비가 됩니다. 문제점을 먼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논문을 통해서 제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학교육 정말 문제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수학교육에서 요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고 논리가 굴러가야지 그냥 단순히 나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요즘 메이커 교육이 좀 뜨고 있으니까 나 메이커 교육 해볼까? 아니면 인공지능 좀 뜨고 있으니까 나 인공지능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좋은 논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나 할 거 없는데 그냥 인공지능 쿨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설득의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논문의 일장의 논리적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데에 내 연구가 일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들 공유를 일단 중지하고요.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자,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셨어요.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게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띄울게요.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할 때 일종의 질문지도 설문지와 같은 역할이지 않냐. 네, 설문지와 같은 역할이지만 훨씬 수는 적고요. 인터뷰에서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
대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대화라고 보실 때에 이거를 설문지라고 보면은 깊이 있는 대답을 끌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을 설문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거야. 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고 더 듣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정리하는 방식이 어려워요. 이게 레이블링 이 태그 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뭐 불만, 요거는 뭐 어려운 점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 코드들을 이제 포스트잇에 붙여서 이제 벽에다가 이제 다 붙여 놔요 저는. 혹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서 붙여 놔요 마인드맵처럼. 그럼 그거를 이리저리 옮겨서 그 관계를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것과 관계가 있구나. 이거는 요것과 인과관계가 있구나.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리고 거기서 연구자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벽에다 붙여 놓고 그냥 한 달씩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기도 해요. 요렇게도 묶어보고 저렇게도 묶어보고 요렇게 묶으면은 또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진짜 연구 부분입니다. 연구 분석은 그냥 되게 기계적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코드들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만들 때에 그 코드들 간의 관계를 만드는 일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계속 연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참여자를 수집하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문화기술지 방법의 경우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문화 속에서 관찰해야 되는데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네, 이게 교사인 여러분들한테 문화기술지 연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문화기술지를 많이 해요. 나의 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초보 연구자한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그 다음번에 한신혜 교수님 강의하시는 거 그때 좀 잘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질문이 연구 참여자를 어떻게 모으냐. 양적 연구에서는 표집을 한다 그러죠. 내 이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사람들을 표집을 할 때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역을 골고루 나눈다든지 연령대를 골고루 한다든지 특히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한 학교만 하면은 되게 편향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예를 들면은 내가 탈북민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탈북민이 탈북한 그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좋은 연구 참여자입니다. 그거를 탈북했다고 다 그러면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뭐 이렇게 골고루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구 방법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얘기를 잘해 줄 수 있는 사람, 깊이 있게 자기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사이비 연구할 때 현재 사이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인은 자기가 스스로 지금 사이비 치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 대고 당신 지금 사이비 치료 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상처가 되잖아요. 연구자는 내 연구 참여자한테 절대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배신한다든지 상처가 된다든지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뭐 왜 이런 선택을 했어.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이제 막 지적질을 한다든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연구 윤리의 문제예요. 생명윤리 문제예요. 그러면은 사이비 치료를 과거에 받았던 사람이어야 하고 그 과거의 경험과 지금의 나를 단절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당시의 경험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분석적인 그런 사람이 나한테 가장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탈북민 연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뷰할 때 말 없는 저희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연구 참여자가 아닙니다. 너무 말이 짧아요. yes, no, I don't know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풍부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경험을 분석적으로 자기 스스로 성찰적으로 굉장히 잘 분석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별해서 고르셔야 돼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소개를 받고 탈북민을 내가 한 명만 알아요. 근데 내가 근거 이론 연구를 하고 싶으면 뭐 한 30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30명을 몰라요. 그럼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나한테 좋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눈덩이 표집이라고 해요. 그런 방식으로 모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 유튜브는 이게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냥 유튜브에 가셔서 권정민 교수 검색하면은 그냥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좋은 질문이 하나 있네요. 인터뷰는 한 명당 소요 시간이나 질문 분량 어느 정도 적절하냐.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1시간
1시간입니다. 1시간. 네. 1시간 절대 넘지 마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1시간 넘어가면은 나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도 힘들어져서 이게 피곤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1시간 넘어가는 인터뷰는 전사 분량도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1시간 정도로 끊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끊어서 하시고 인터뷰를 한 번에 끝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한 번 하시고 그날 바로 전사를 하세요. 바로 전사를 해서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추가적인 질문들이 안 나온다면 인터뷰를 잘 못하셨거나 깊이 있게 하지 못했거나 그 사람이 충분히 깊이 있는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추가적인 질문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분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적어도 2번, 모든 사람을 뭐 다 2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읽다가 보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는 그런 인터뷰 그 답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골라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만들어서 또 가서 물어보시고 또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깊이 있는 데이터, 깊이 있는 스토리를 얻으세요. 질적 연구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개개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것으로 연구를 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리는 거고 그래서 질적 연구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질적 연구 글쓰기도 질적 연구 책으로 많이 낸다 그랬잖아요. 질적 연구 글쓰기 자체도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되게 드라이하게 나는 뭐 이런 연구 문제, 연구 방법 그다음에 신뢰도 확보 방법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질적 연구는. 그게 양적 연구 글쓰기와 질적 연구 글쓰기가 굉장히 다른데 질적 연구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 내가 애초에 왜 이게 궁금해졌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왜 이게 궁금해졌고 이것이 연구자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연구자인 나는 교사이고 뭐 학부모이고 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 참여자는 이렇게 구했고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글쓰기를 논문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또 재밌어요. 읽어보면. 네,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 10명 정도의 일부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효과성을 알아본다면 현상학 연구가 아닙니다. 네. 일단 여러분 질적 연구에서는 효과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질적 연구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지 효과를 알아보려면은 여러분은 양적 연구를 하셔야 돼요.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거는 양적 연구로 수치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셔야지 질적 연구로 이거 여러분 의학 연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약을 줬어요.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냈잖아요. 그 효과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해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효과 연구를 할 때 절대로 질적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수치로 이거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구에 여러분 효과가 궁금하면은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연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양적 연구를 하시되 뭔가 좀 빈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인터뷰를 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논문을 풍부하게 만드실 수는 있지만 질적 연구는 아닙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양적 연구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용어, 양적 연구에 단골로 등장하는 용어, 효과, 비교, 검증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연구 문제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는 양적 연구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양적 연구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내 연구 문제에 경험, 이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질적 연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논문 심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질적 연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질적 연구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논문의 효과, 비교, 검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질적 연구를 해서는 안 되는 논문이었는데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연구 방법에 맞춰서 연구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 연구 문제에 맞춰서 연구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우울했는지 궁금해. 얼마나 이거는 수치예요. 그것은 양적 연구예요. 근데 애들이 코로나 때 무엇을 경험했을까? 나는 애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가 궁금해. 경험이라는 말이 나왔죠.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질적 연구예요. 나는 우리 대학원생들 제가 그 웹툰을 올리다 보니까 되게 지도 교수님의 갑질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좋은 지도 교수님 만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의외로 갑질을 경험한 선생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자기 지도 교수에게 얼마나
얼마나 갑질을 당하는가가 궁금하면은 양적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도대체 사람들은 갑질을 경험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내가 그 갑질을 당한 대학원생을 이해하고 싶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고 싶고 그 경험을 분석해서 '아 세상에 이렇게 갑질을 당하더라. 이거 정말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잖아요. 그때는 질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막상 논문 심사할 때 보면은 여전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양적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살았어요. 모든 것을 비교하고 검증하고 증명했어요. 증명해야 되고 효과성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런데 질적 연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적 연구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패러다임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질적 연구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학생이 연구 참여자일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IRB 위원장이거든요. 생명윤리 그 심의를 하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겠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거 생명윤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생명윤리 그 교육할 때 그때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의할 점. 학생들은 약자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연구 참여하래. 그러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특히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하면 양적 연구는 개인의 사생활을 묻지 않거든요. 질적 연구는 정말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을수록 더 좋은 연구예요. 깊이 있는 그 사람들의 정말 사생활,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정말 개인적인 일들, 그 사람의 깊은 생각, 그 사람의 그런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 이런 것들 우리가 들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약자인데 그런 거 얘기하기 싫은데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억지로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로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연구 참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질적 연구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한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대답을 잘 못해요. 일단은 풍부한 답을 주질 못해요. 네. 깊이 있는 답을 주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상담 심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사과정 선생님이 클레이 같은 거를 주고 그걸 도구로 이용했어요. 장난감이나 어떤 오브젝트를 주고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냥 걔한테 아무런 없이 그냥 아무런 물건도 없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러면 저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걔한테 뭔가 클레이로 만들 수 있는 걸 주고 네가 되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 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질적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질적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 크레스웰의 책과 덴지넬 링컨의 질적 연구 핸드북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질적 연구들을 읽어보시고요. 제 질적 연구도 읽어보시고요. 제 질적 연구 논문 쓴 거 있거든요. 근거 이론 연구랑 현상학 연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샘플을 많이 봐야지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도 사실은 질적 연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을 던져주지 말고 구체적인 사람들의 스토리를 세상에 알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자 하는 거예요.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수고하셨고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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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